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올해는 정말로 코로나19로 표현이 적확한 것 같습니다. 점철된 한 해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한 달 남았고요. 내년 주식시장 키워드로 월가에서는 신흥국과 함께 또 가치주를 꼽았다고 합니다. 신흥국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유력한 나라이고요. 가치주에 대한 관심도 요즘 높아지죠. 그래서 2021년 한국 주식시장 전망해 보려고요. 오늘도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는 노트북을 좀 덮겠습니다. 하루 이거 보고 있으면 계속 주가, 오늘 주가 보거든요. 오늘 주가가 아니라 사실은 큰 흐름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2020년이 사실은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나고 나면 굉장한 한 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정말, 사건이 터진 거죠. 전 세계적인 사건과 주가의 급락 또 빠른 회복이 있었는데요.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최 대표님 입장에서는 2020년은 어떤 해였을까요? 네. 이제 큰 사건 사고들이 네.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저희가 잊혀질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엄중해 보이지만 네. 좀 얕은 사건들이 있고 지나고 보더라도 굉장히 뇌리에 남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뭐 9.11 테러라든지 그리고 금융위기라든지. 리먼 근데, 사태, 예. 근데 사실 유럽 재정위기라든지 뭐 카드 사태, 뭐 이런 카드 사태 거는 이런 지나가죠. 것들은 예. 조금 경중이 떨어질 때 아마 코로나는 시간이 네. 지나도 굉장히 큰 시장과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분명히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질문을 살짝 드린 의도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상승을 꽤 주도했던 게 이제 BBIG로 대표주는 성장주 단이었지 않습니까? 가치주가 못 오른 건 아닌데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에게 특별히 조금 힘든 한 해가 적어도 한 7, 8월까지는 아니었을까 해서 살짝 좀 여쭤봤던 질문인데. 네. 네. 가치 투자가 기본적으로 평균 회귀를 믿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너무 비싸진 거는 평균으로 다시 내려오고 너무 싼 거는 다시 평균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평균 이하의 쪽에 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힘든 경우가 이제 비싸지는 게 더 비싸지고 평균으로 회귀하지 않는. 근데 그 당대의 어떤 사건이 그거를 합리화하는 그런 시기에 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과거에 예를 들면 동일본 쓰나미 같은 경우도 한쪽으로 확 쏠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미 그전에도 뭐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동일본 쓰나미로 더 그거를 가속화하면서 네. 가치주를 굉장히 소외시켰던 이런 사건처럼 이번에 코로나는 이제 언택트 쪽으로, 그러니까 시장을 이분을 해버려서 예. 이제 언택트에 포함이 되는 건 사실 밸류에이션이나 평균 회귀가 먹히지 않고 그 반도체에 있는 거는 뭐 좀 매력이 떨어져 보이는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결국에는 코로나로 비롯이 됐기 때문에 좀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쉬어가는 그런 좀 장세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증시 격언 가운데 하늘까지 오르는 주식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또 이제 말씀하신 평균으로의 회귀, 기마추이가 나타나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적어도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 저도 증시에 참여자한 사람으로서 사실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뭐 가게도 문 닫고 직장도 그렇고 다 어렵잖아요. 근데 증시는 화랑이어가지고 다소 좀 송구한 마음도 있긴 한데 주가는 어쨌든 굉장히 상승세로 지금 붙어가고 있고요.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 경기, 기저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년에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예.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단 근본이 되는 기업들의 실적, 펀더멘털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와 경제가 저는 과거에는 사실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점점 주고받는 영향이 커지는 시기를 살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 이슈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 단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수급이기 때문에 이제 또한 유동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봤을 때는 뭐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내려갈 만한 요인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업 실적이 회복이 될 거고요. 올해 워낙에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조업은 먼저 올라왔죠. 제조업은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네. 근데 이어서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유통이라든지 약간 활동의 위축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치적 이슈는 일단 앞으로 어떤 일들이 들이닥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큰 변수라고 봤던 대선이 거의 마무리가 거의 결정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추세일 거고요. 그리고 유동성은 뭐 국내를 일단 한정해서 보면은 뭐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딱히 다른 자산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뭐 미국이 저금리를 일정 기간은 경기 회복될 때까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는 보지만 네. 이 중에 또 일부 상당 부분은 이미 좀 땡겨 썼다라는 느낌도 있어서 지수의 상승률 자체는 그렇게 높게 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내년 전망을 여쭤보면서 상당히 기대감들이 지금 높아진 상황인데요. 우리 김문희 PD가 이 제목을 내년 코스피 불장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불장이 뭔가 고민했는데 이제 불리시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뭐 지수 전망도 우리가 3천 이상을 부르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 톤 자체가 나쁠 건 없고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됐다. 투자의 기회는 있으나 그렇게 소위 이제 영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불리시하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치 투자자로서의 그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시키려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수로 본다면 사실 지수 구성 종목들이 꽤 많이 올랐고 원래 이렇게 회복이 될 때는 대형주부터 먼저 오르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잇따라서 이제 키 맞추기를 들어가게 되는 게 가치주가 됐던 중소형주가 됐던 키 맞추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후자의 면에서 보면은 뭐 불장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양극화로 워낙에 싼 종목이 많고 눌려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좀 땡겨 먹은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수 측면에서는 저는 뭐 불장이라고 느낄 만한 정도를 가려면 실은 그 앞단에 있는 대형주들이 훨씬 지금보다 더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면에서 함부로 이제 갖춰 좀 보수적인 접근으로는 그렇게 가정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네. 내년 전망 요거 한 가지 변수만 좀 얘기하고 좀 더 구체적인 가치 있는 투자 종목 이야기, 섹터 얘기할 텐데요. 내년 이제 보면 미리 좀 올해 코로나 같은 경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였었는데요. 예측할 수 있는 변수 핵심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중국의 동향과 이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의존도가 많이 높아지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제 중국이랑 한국을 좀 묶어서 환율 움직임 같은 걸 보시면 거의 약간 패키지로 좀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상황으로 갈 거냐가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결국 중국의 상황을 결정하는 건 이제 미국의 의지일 거고요. 근데 바이든이 사실 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볼 때는 떠오르는 국가를 견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거기 부응을 해야 될 거고요. 하지만 과거 행적을 보면 이분이 외교 활동을 오래 해왔던 분이라 뭐 중국의 소통 라인도 있고 그리고 너무 뭐 트럼프 같은 일방적인 정책을 펴진 않을 거다. 그 사이에서 이제 시장이 계속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 해석이 중국의 이제 불리하나 유리하나를 계속 따지게 될 텐데 이게 사람들의 기대를 좀 벗어나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의 동향인데요. 경기가 회복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지금 금리가 사실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낌새에 따라서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네,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선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중 관계 그리고 금리 상황을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딥사이트 가치 있는 투자 전략 최준철 대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주식시장 내면으로 들어와서 섹터 종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그 전환이 일정 부분 한 11월 들으면서 이달부터 꽤 진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을 봤을 때는 가치주가 좀 더 성장주보다 소위 좋은 수익을 내는 그런 가치주의 시대가 도래할까요? 일단 성장주와 가치주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분류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성장이 없고 싼 게 가치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런 종목을 찾는 건 아니고요. 성장이 숨어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 근데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건 그 강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약한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더 빠지진 않습니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매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찾아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시장이 있고 덜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일단 당장 알만한 대형주가 쭉쭉 올라가는 장에서는 뭐 굳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안 기울이기 때문에 성장이 숨어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가치주가 좀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무래도 한쪽이 좀 많이 올라가고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다 드러나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결국 시장은 또 잠재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좀 더 그 종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아무래도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시도하지 않을까? 그럼 결국엔 저희가 숨어있는 성장을 잘 발굴했다면 그게 드러나는 환경은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우호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확 뭐 가치주로 시장이 넘어가서 그냥 싸기만 하면 올라간다? 사실 그런 시장은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정도지 이렇게 결국에 개별 종목 단에서 보면은 네. 결국 성장이 있고 그것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구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많이들 쏠려 있는 거는 누구나 이 성장이 무엇인지 알고 많이 드러나 있고 가격에 반영돼 있는 걸로 좀 많이 쏠려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지 뭐 성장하는 종목을 사지 말고 뭐 성장 못하지만 싼 종목을 사라. 사실 그런 메시지를 가치 투자자들이 던지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주와 성장주의 이분법적 논리도 좀 이제 생각을 여러모로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많이 오른 원택, 네이버, 카카오는 성장주고 예를 들면 제조업의 조선주나 무슨 철강주는 가치주냐 이게 아니고 이제 이 성장주도 사실 점차 좋은 가치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가치주들도 성장성을 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예. 어쨌든 그런 기준에 봤을 때 가치주에 대한 기대감들을 말씀하신 예. 대부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입증의 책임이 따릅니다. 가격이 네. 올라간 만큼 예. 그 가격을 입증해야 되고요.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과거에 항상 그렇죠. 이제 예. 보여주게 됐었는데 예.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입증보다는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 이게 중요하고 드러나는 것들이 성공을 거뒀을 때 보통 비슷한 패턴을 찾게 되거든요. 예. 뭐가 숨어 있을까에 대한 시도가 나타나면서 드러나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력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거는 실력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길 수도 있고 뭐 정말 안 좋은 경우는 실력이 있지만 안 드러날 수도 있지만 실력이 없는데 하늘 끝까지 올라간 주식은 드러나면 이제 와장창 하늘. 예, 그래서 저희가 격언 2개 말씀하신 그런 예.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예. 나무는 없다. 몇몇은 있을 수 있지만 예. 확률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에서 좀 회의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완전히 전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예, 그리고 이제 낭중지추라는 말을 이제 저희는 네. 좋아합니다. 결국에는 날카로운 송곳은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그런 종목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만 있다면 비교적 안전한 구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구간을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이길 수 있다. 이게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좀 또 철학적인 얘기 둘이 하고 있다 그러실까봐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그러면 올해 어쨌든 많이 올라온 뭐 그룹사 가운데도 꽤 많이 올라온 데가 있고 그룹사나 이렇게 섹터를 봤을 때 꽤 많이 오른, 그러니까 내년도 좋을 수 있지만 꽤 많이 좀 이익이나 기대를 땡겼은 쪽은 어디이고 또 그렇지 못한 쪽은 어느 쪽입니까? 네. 아무래도 땡겼었다고 볼 수 있는 네. 쪽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주는 종목들이 되겠죠. 네. 뭐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것도 입증 책임이 따르는 거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기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료임에는 분명하고요. 그런 쪽이 아무래도 먼저 좀 앞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룹사들도 많이 올랐죠. 예를 들면 그룹사 가운데 조금 저평가된 쪽이 어디 있을까요? 뭐 삼성도 전자 때문에 올랐을 거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을 거고 LG도 많이 올랐죠. 네. SK 이런 데 좀 들어올랐나요? SK는 사실 다른 계열사보다는 주 SK 예, 지배구조의 가장 상단에 있는 네. SK가 많이 오르지를 못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바이오팜 상장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약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SK 하면은 누구보다도 이제 자본 배치를 잘하는 그룹이고요. 예. 그리고 주주에 대한 태도가 매우 우호적인 곳입니다. 그거 대비해서는 간단하게 그냥 SK가 갖고 있는 자회사의 가치나 뭐 자사주나 그리고 그 회사의 역량을 고려해봤을 때는 아마 그 중에서는 가장 오르지 못한 거는 네. 그룹이라기보다 아마 주 SK가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 뭐 SK 얘기 하려고 하다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갔고요. 이게 뭐 관심 종목 찾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을 접근하는 그게 이제 특별히 좀 저평가된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발굴할 수 있는 뭐 노하우나 접근 전략이나 혹은 이 정보의 채널들을 어디서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누구나 다 배경 지식과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수준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엔 이미 쌓여 있는 거는 잘 활용해야 될 것이고요. 모자란 거는 올려서 이게 나의 배경 지식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사실 저희 같은 프로페셔널들은 모든 부분을 사실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근데 네. 개인 투자들이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가장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한정해서 거기서 가장 고효율의 리서치를 하거나 종목 발굴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한다는 거는 결국 이 업종에서 누가 제일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만한 대접을 시장에서 못 받고 있고 그리고 거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별다른 공부를 하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저희가 게임 회사 하나를 굉장히 오랫동안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을 냈는데 게임 덕후 기자분을 만났어요. 예. 그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따로 공부를 안 했는데도 배경 지식만으로 결론을 냈는데 그게 저희가 리서치 3개월 한 결론이랑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일 거고요. 다음 방법은 조금 더 저평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네. 숫자를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영화에서 보면은 이 보물 지도를 네. 구하려고 막 서로 이제 아귀다툼을 하는데 네. 막상 그 지도를 보면 좀 그렇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지금 내비게이션에 좌표처럼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대략적으로 묻혀 있는 게 나오는데 그걸 그렇게 두고 싸우는 거는 그만큼 다른 데를 파야 되는 수고를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잘 쓰면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숫자들이 높게 나오고 싫어하는 숫자들이 낮게 나오는 것들을 잘 추려서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가면은 조금 더 고효율의 리서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관심이 또 오셨으니까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최진철 대표님 팩트 체크를 하나 할 게 있습니다. NC 다이노스가 창단 9년 만에 지금 한국 시리즈에 우승을 했는데요. 최진철 대표님을 제가 그래도 조금 아는데 최진철 대표님이 야구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팩트 체크를 하려고요. 맞는 얘기입니까? 고향이 부산인 사람들은 네. 대부분 이 브라질 사람의 축구 사랑처럼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뭐 최동원 선수나 이런 분들이 네. 그렇죠. 뭐 저희의 영웅이고 사실 이번에 NC의 구단주께서 그러니까요. 사실 경남 연고짐에도 불구하고 네. 최동원 선수의 빈소를 찾아갔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적통이 그 지역의 적통이 이제 NC로 가는 게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팩트 체크했는데 사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고 야구광인 것으로. 예, 그러면 올해 사실은 뭐 NC와 같은 그런 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뭐 좀 눈여겨 보시는 섹터나 종목 좀 얘기해 주세요. 투자 아이디어. 제가 NC가 네.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성과를 냈나. 사실 롯데는 원년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래로 한 번도 우승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창단 9년 만에 우승을 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거죠, 예, 예. 우승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 일단 구단주 그 오너의 강력한 의지와 담대한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중위권 하자가 아니라 네. 정말 이제 우승을 목표로 두는 담대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은 뭐 구단주 밑에 단장, 감독, 선수 할 거 없이 사실 어느 정도 유망주를 계속 들이고 실력을 유지하고 하는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문화, 뭐 지금 나온 얘기가 뭐 양의지 선수가 이제 영입돼서 와서 분위기를 상당히 좀 좋게 만들었다, 좀 열심히 하는 분위기로 만들었다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제 새로운 선수들을 들이는 네. 예를 들면 박성민 선수라든지 양의지 선수라든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이렇게 공통적 그 성공 요인을 볼 수 있는데 그냥 이 프레임으로 보자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FNF라는 회사가 떠오르는데요. 네. 일단 여기에 그 CEO께서 담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류라는 걸 통해서 좀 세계를 정복하고 싶다 이런 이제 담대한 목표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 열심히 진출을 하고 계신 상황이죠. 일단 리더가 높은 목표를 세우고 성장을 추구해야지 회사는 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패션 같은 경우가 그냥 유행을 많이 타고 이게 사람의 감에 의존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뭐 야구 선수를 뽑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니볼 이전만 하더라도 예. 어떤 선수에 대한 감, 느낌 이런 걸 통해 선수를 뽑았었는데 상대 선수를 상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NC가 이 IT 회사답게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경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FNF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행을 읽어내고 그리고 재고를 조절하고 판매 목표를 짜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탁월한 성과를 지금까지 내왔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붙여가는 거에 적극적입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지금 뭐 면세점에서 사실 모자를 많이 팔고 있었는데 얘가 막히다 보니까 네가 안 오면 내가 간다. 이래서 이제 중국 쪽으로 진출해서 거기서 대리상을 통해서 확장을 해 나간다든지 뭐 이런 공통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FNF 같은 종목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어려웠지만 이런 상기의 세 가지 이유로 돌파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NC의 팬이시면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좀 정말 대박이네요. 예, 좋아하는 야구단. 그 어떤 거기서 야구를 좋아하시니까 그 투자의 어떤 맥락을 한번 잡으신 거죠.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오너의 담대한 목표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또 적절한 투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느냐. 그 기준에 FNF를 말씀하셨고 한 종목만 말씀하고 가실 건 아니죠? 저는 또 이제 동국제약이라는 회사 예. 좀 중소형주인데 이 회사도 비슷한 특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장 지향적인 회사고요. 그리고 그 성장을 각 분권화를 통해서 각 제품 매니저들이 계속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방식. 그러니까 동국제약 하면은 원래 마데카솔로 시작한 회사고 네. 그리고 큰 품목으로는 인사도를 많이 예. 떠올리실 텐데 그 외에도 뭐 치질약이라든지 발모약이라든지 하지 정맥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붙여가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ETC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사제, 뭐 포폴이라든지 뭐 필러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적극적인 확장을 펼쳐 나가고 있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선호하는 그런 확장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 이 사업들이 이제 좋은 사업들입니다. 헬스케어라고 하는 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 안에서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그 기회를 탐색한다는 면에서 저는 이 회사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을 여러 개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년에 대한 시장 전망과 방향성 그다음에 그 로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종목 얘기 더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음으로 마무리로 넘어가도 될까요? 뭐 중소형주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대형주 쪽에서 아까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저희는 3, 4월부터 투자를 했던 회사가 이제 현대차였는데요. 예, 현대차, 그러시군요. 기아차 이런 자동차 쪽이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3, 4월에 비해서 인정을 많이 받게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었던 상황에서 드러났던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보여줄 게 남은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원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차 몇 대를 잘 냈기 때문에 지금 뭐 호황기를 구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가 아니라 조직 자체도 많이 일단 리더가 바뀌었죠. 네. 그리고 조직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갖춰 놓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기적으로도 내연기관 쪽에서 경쟁력을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도 전기차라든가 이쪽에서 어느 정도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다고 봐서 다소 최근에 올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워낙 낮은 수준에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3, 4월은 정말 자동차가 거의 하나도 안 팔리고 그때 당시에 뭐 인도 시장 이런 데 자동차 판매량이 0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의 정상 이익을 고려하면 아직도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여줄 게 더 많은 대형주 중에 하나로 저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그룹을 꼽고 싶습니다. 보통 오시면 제가 종목 관심 종목 말씀하실 때 미안한 감이 없었는데 오늘 최준천 대표님 말씀하실 때 그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지. 왜냐하면 사실은 오래 지켜보고 사실은 그렇죠. 또 분석하고 그랬는데 뭐 내놓으세요.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종목도 세 종목 말씀하셨지만 그 철학, 그 접근 방법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딥사이트 오늘은 2021년을 바라보면서 가치 있는 투자 전략 세웠습니다.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